숫자가 형태로 느껴진다고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제 눈앞에서 일어났거든요. 한 중학생이 AI보다 빠르게 수학 문제를 풀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저는 조르주 베르나르다입니다. 파리 국립 AI 연구소에서 25년째 인공지능 연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AI는 체스에서 세계 챔피언을 이기고 복잡한 미적분 방정식을 0.3초 만에 풀어내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능이란 연산 속도와 정확성의 함수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철학이 있었어요. 인간의 두뇌는 아름답지만 한계가 있다. 하지만 AI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지난 25년을 살아왔거든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할 때부터, 박사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연구할 때도, 그리고 지금 AI 연구소에서 일할 때까지 모든 문제는 충분한 계산 능력만 있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 연구 성과들이 이를 증명해왔어요. 2019년에 개발한 수학 문제 해결 AI는 국제 수학 경시대회 문제를 평균 1.8초 만에 풀어냈습니다. 2022년에는 제가 설계한 딥러닝 모델이 프랑스 바칼로레아 수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죠. 언론에서는 저를 AI 수학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저는 그런 평가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파리의 제 연구실 벽에는 수십 개의 상장과 인증서가 걸려 있어요. 국제전자기술협회 혁신상,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대상, 유럽 AI 연구 우수상.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건 2023년에 받은 글로벌 AI 교육 혁신상이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수학 천재 시스템이 전 세계 200개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였어요. 그런 저에게 2024년 5월 뜻밖의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열린 글로벌 교육혁신 포럼의 심사위원으로 와달라는 거였어요. 주제는 AI 시대의 교육혁신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 포럼이라서 기대가 컸어요. 실리콘밸리의 혁신 문화, 매사추세츠 공대의 학문적 엄밀함. 이런 환경에서라면 제 연구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제가 준비한 발표 주제가 완벽했어요. 인공지능이 개별 학습자를 혁신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AI가 어떻게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보여줄 예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연구소에서 개발한 수학 천재 시스템의 실제 데이터가 강력했어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평균 34% 향상되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AI가 학생의 실수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문제를 생성하는 속도였어요. 0.2초 만에 개별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문제를 만들어내죠. 보스턴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11월 셋째 주였어요. 늦가을 공기가 상쾌했지만 저는 설렘보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정말 완벽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케임브리지로 가면서 본 매사추세츠 공대 캠퍼스는 역시 인상적이었어요. 곳곳에서 혁신의 냄새가 났죠. 연구실 건물들, 첨단 실험 시설들. 여기가 바로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저는 이런 환경에서 제 연구를 발표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바로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어요. 발표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다시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AI vs Human 복잡한 수학 문제 해결 속도 비교, 그래프를 볼 때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제 AI가 인간보다 평균 18배 빠르게 문제를 푸는 데이터였거든요. 포럼 전날 밤, 호텔 방에서 프로그램 책자를 다시 훑어보다가 흥미로운 세션을 발견했습니다. 실시간 수학 문제 해결 시연이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최첨단 AI 시스템들과 특별 참가자가 같은 문제를 동시에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완벽한 타이밍이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제 발표 직후에 있는 세션이라 더욱 좋았어요. 이론적 설명 다음에 실제 시연까지 완벽한 스토리텔링이 될 것 같았거든요. AI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지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런데 참가자 명단을 자세히 보니까 조금 특이했어요. IBM 왓슨 고급형, 구글 딥마인드 해결사, 오픈AI, 수학 프로 같은 쟁쟁한 AI 시스템들 사이에 마커스 첸 링컨 중학교 8학년이라는 이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중학생? 8학년이면 13살 정도인가? 처음엔 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가 됐어요. 아마 교육 효과를 위한 데모 참가자겠구나 싶었거든요. 마치 프로 농구 선수 옆에서 꼬마가 자유투를 던지는 것처럼 AI의 우수성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려는 연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용기 있는 아이네. 이런 자리에 나서다니. 저는 그 아이에게 약간의 동정심마저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경험이 아이에게는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AI 시대의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매사추세츠 공대의 스타타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 AI 연구원들,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 임원들까지. 저는 심사위원석에 앉아서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컨퍼런스홀 안쪽으로 들어가니 규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약 6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대 한쪽에는 최신형 워크스테이션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각의 모니터에는 왓슨 고급형, 딥마인드 해결사, 수학 프로 같은 이름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을 보니까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단순한 나무 책상과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그 소박한 책상 위에는 연필 몇 자루와 종이, 그리고 간단한 계산기만 있었습니다. 저 책상이 그 중학생 자리인가 보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솔직히 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현실이라고도 생각했죠. 인간과 AI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은 스탠포드 출신 AI 연구원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조르주, 오늘 시연이 흥미로울 것 같지 않나? 특히 저 인간 참가자가. 아, 그 학생 말이야? 좋은 경험이 되겠지. 아이들이 AI의 실력을 직접 봐야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이니까.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25년 동안 수학과 컴퓨터 과학을 연구해온 제가 보기에 중학생이 최첨단 AI와 같은 레벨에서 경쟁한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됐거든요. 시연이 시작되기 10분 전, 드디어 그 학생을 봤습니다. 키가 그리 크지 않은 동양계로 보이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간단한 필기구만 들고 있더라고요. 노트북도 태블릿도 특별한 장비도 없이 말입니다. 정말 저 아이가 참가자인가? 저는 옆에 앉은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저 학생이 마커스 첸이에요. 작년에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만점을 받았고 올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 후보이기도 해요. 아, 수학 올림피아드 학생이군요. 그럼 나름 실력이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수학 올림피아드라고 해봤자 인간의 한계 안에서의 일이니까요. 제가 개발한 AI는 수천 개의 복잡한 수학 문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데 인간 한 명이 어떻게 그런 속도와 정확성을 따라잡겠어요?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흥미진진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첨단 AI 시스템들과 우리의 특별한 참가자 마커스가 같은 문제에 도전해볼 예정입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편안하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이제 곧 AI의 압도적인 승리를 목격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제 발표의 완벽한 데모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순간이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운명적인 시작점이라는 걸 말입니다.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큰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도전할 문제는 정수론의 고난도 문제입니다. 최근 AI 시스템들이 평균 14분 정도 걸려서 해결한 문제이기도 하죠. 스크린에 복잡한 수식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한눈에 봐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AI 시스템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신호와 함께 AI 시스템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모니터마다 수많은 계산 과정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기 시작했죠.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수식을 분해하고 패턴을 찾고 최적의 해법을 탐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이게 바로 AI의 힘이지. 수천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계산하고 체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을 보니까 그 중학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커스는 문제를 본 순간부터 종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식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도형들이었어요. 뭘 하는 거지? 저는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정수론 문제인데 왜 도형을 그리고 있는 거죠? 저는 옆에 앉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저 아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 건가? 정수론 문제에 기하학이 무슨 상관이야? 동료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어린 아이니까 접근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르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수학은 엄밀한 학문이에요. 감정이나 직감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5분, 10분. AI 시스템들은 여전히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중간 결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었죠. 반면 마커스는 좀 이상했어요. 종이에 뭔가를 끄적거리더니 갑자기 펜을 멈추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계산 과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뭐 하는 거야? 집중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결과는 뻔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2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AI 시스템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IBM 왓슨 고급형이 해답을 도출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계산 과정과 함께 최종 답이 나타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분이면 상당히 빠른 편이네.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마커스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중학생에게 쏠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놀라기보다는 당황스러웠어요. 사회자도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네. 마커스, 정말 답이 나왔나요? 네. 답은 2187입니다. 마커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순간 검증팀이 부랴부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정답입니다. 홀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2분 만에 AI가 푼 문제를, 그것도 더 빠르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었어요?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마커스가 한 말이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숫자들이 어떤 형태로 보여서요.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형태로 보인다고요? 네. 수식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입체적인 모양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멍해졌어요. 형태로 보인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수학은 논리와 계산의 결과물인데 형태나 느낌 같은 주관적인 것으로 풀 수 있다는 건가요? 옆에 앉은 동료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조르주, 어떻게 생각해? 정말 신기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일 거야. 아니면 미리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거나 수학이 느낌으로 풀린다는 건 말이 안 돼. 사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25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AI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법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 아이가 느낌으로 더 빠르게 풀어냈다니. 아마 쉬운 문제였나 보군요.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렸어요. 다음 문제는 더 어려울 테니까 차이가 날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두 번째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AI가 이길 거야. 미분 방정식은 체계적인 계산 없이는 절대 풀 수 없어. AI 시스템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더욱 복잡한 계산 과정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미분, 적분, 급수 전개.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단시간에 처리하기 어려운 계산들이었죠. 마커스는 이번에도 종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좀 더 복잡한 곡선들이었습니다. 또 그림을 그리네. 저는 혀를 찼어요. 이번엔 통하지 않을걸? 미분 방정식을 그림으로 푼다고? 하지만 8분 후, 다시 마커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설마 또, 답은 2의 2파이 제곱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다시 검증팀이 확인했고, 또 정답이었습니다. 홀이 웅성거렸어요. 이번엔 저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이번에는 어떻게 풀었나요? 사회자가 다시 물어봤어요. 미분 방정식을 보는 순간 마치 물의 흐름 같은 게 보였어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느낌이 왔고 그 흐름을 따라가니까 답이 나왔어요. 물의 흐름.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분 방정식이 물의 흐름으로 보인다고. 그것도 그 흐름을 따라가면 답이 나온다고?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수학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수학은 엄밀하고 논리적인 학문이에요. 단계별로 증명하고 체계적으로 계산해서 답을 도출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저 아이는 마치 수학을 예술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보고, 느끼고, 직감적으로 접근하는. 말도 안 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어떤 속임수가 있을 거야.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았거나. 하지만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마커스는 계속해서 AI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냈어요.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설명을 했죠. 숫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방정식이 음악처럼 들렸어요. 공식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수학을 푸는 방법인가요? 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건가요? 시연이 끝났을 때 결과는 명확했어요. 마커스가 5문제 중 4문제에서 AI보다 빨랐고 나머지 1문제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풀어냈습니다. 모든 답이 정확했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25년 동안 제가 연구해온 게 무의미한 건가?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논리와 계산, 알고리즘과 연산 속도, 이 모든 것들이 한 중학생이 직감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마커스가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마커스를 불러 세웠어요. 이제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낸 건지 말이에요. 마커스가 저를 바라봤어요. 13살 아이치고는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자랑스러운 표정도 없었어요. 그냥 평온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중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방금 전 세계 최고 수준의 AI 시스템들을 압도했는데 왜 이렇게 담담할 수 있는 걸까요? 당신이, 아니, 내가 방금 한 일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숫자가 형태로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어봤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수학은 엄밀한 논리의 학문인데 형태나 느낌 같은 주관적인 것으로 문제를 푼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마커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조르주 박사님께서는 수학을 어떻게 보시나요? 수학을 어떻게 보냐고요? 저는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수학은 논리죠. 정확한 계산과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답을 찾는 거예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단계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요. 마커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수학이에요. 하지만 저한테는 좀 다르게 보여요. 마치 음악처럼요. 음악이라고요? 네. 음악을 들을 때 멜로디가 어디로 흘러갈지 느낌이 오잖아요. 수학도 그런 것 같아요. 수식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음악과 수학을 비교한다고? 음악은 예술이고 감정의 영역인데 수학은 과학이고 논리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정확한 답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느낌이나 직감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마커스가 미소를 지었어요. 13살 아이의 미소치고는 너무 성숙해 보였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단순한 직감이 아니에요. 수학의 패턴이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입체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 아까 첫 번째 문제를 보실래요? 마커스가 제 앞에서 종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기하학적 도형이었습니다. 아까 정수론 문제에서 저는 이런 모양을 봤어요. 숫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정수론 문제였는데 마커스가 그린 건 제가 아는 어떤 수학적 구조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논리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었어요. 이 연결점들이 답으로 가는 경로를 보여줬어요. 마치 미로에서 출구를 찾는 것처럼요. 마커스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수학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수학을 배운 건가요? 누가 가르쳐 준 건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혹시 어떤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는 건 아닌지요. 마커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보는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이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을요? 2 더하기 3이 왜 빨간색인지 물어봤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숫자에 색깔이 있다고? 숫자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모든 숫자가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1은 흰색, 2는 파란색, 3은 노란색. 그래서 계산할 때 색깔들이 어떻게 섞이는지 보면 답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신비로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수학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그럼 AI의 계산 과정은 어떻게 보이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 아이가 AI와 인간의 차이를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했거든요. 마커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AI의 계산은 정말 빨라요. 하지만 마치 로봇이 걷는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AI는 모든 가능성을 다 계산해 보잖아요. 하지만 저는 답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보여요.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갈 수 있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아이의 말대로라면 AI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경우를 탐색하는 반면 마커스는 직관적으로 답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호란 쪽에서 누군가가 저희를 불렀어요. 마커스, 인터뷰 시간이에요. 언론진들이 마커스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질문이 더 많았지만 일단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혹시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홀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마커스의 말을 되새겼어요. 숫자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수학이 음악처럼 들린다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AI보다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수학이 아니었어요. 논리와 계산, 증명과 연산.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커스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놀랍게도 이 아이에 대한 기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13세 수학 천재, 독특한 시각적 사고로 난제 해결, 숫자를 색깔로 보는 소년,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최연소 후보, 공감각을 가진 수학 신동, 전문가들도 설명 못하는 능력, 공감각. 저는 이 단어를 처음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한 감각이 다른 감각과 연결되어 경험되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커스는 숫자를 볼 때 색깔을 느끼고 수식을 들을 때 음악을 듣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수학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봤어요. 공감각에 대한 연구 논문들, 시각적 사고와 수학의 관계에 대한 자료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공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패턴 인식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시각적 공간적 사고가 추상적 수학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고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던 게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수학을 순전히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관점에서만 봤었거든요. 하지만 마커스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수학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AI보다 빠르고 정확한 문제 해결이었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커스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숫자가 형태로 느껴져요. 방정식이 음악처럼 들려요.
AI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말들이 혹시 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해온 연구는 뭐였을까요?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정말로 계산 속도와 논리적 추론만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마커스처럼 직관적으로 전체를 파악하고 감각적으로 패턴을 인식하는 것도 지능의 한 형태일까요? 이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내일 제가 할 발표가 어쩌면 완전히 바뀌어야 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다시 컨퍼런스 홀로 향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마커스의 말들을 곱씹어봤지만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거든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어. 저는 마커스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제 대화는 너무 짧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건지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홀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커스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혼자서 노트에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 조르주 박사님. 안녕하세요. 마커스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편안해 보였어요. 일찍 오셨네요. 뭘 하고 있었어요? 어제 시연에서 푼 문제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의 노트를 슬쩍 봤어요. 복잡한 그림들과 색칠된 도형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식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수학 문제풀이인가요? 네, 맞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문제의 구조가 더 명확하게 보여요. 마커스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그림 위를 따라가면서 각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줬습니다. 여기 이 빨간 선이 핵심 관계식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 원들은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분명히 추상적인 수학 개념들인데 마커스는 그것들을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려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을 누구에게 배운 건가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나요? 마커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학교에서는 다들 공식을 외우고 단계별로 계산하는 방법만 가르쳐 줘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됐다고요? 네. 공식을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문제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림이 떠올라서 그걸 따라가면 답이 나왔어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일반적인 수학 교육 방식이 이 아이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답은 맞는데 풀이 과정이 다르다고. 그런데 계속 정답을 맞히니까 나중에는 그냥 두시더라고요. 마커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화가 나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억울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커스,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어제 문제들 혹시 미리 풀어본 적 있는 건 아니에요? 마커스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빨리 푸는 게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해요. AI도 14분이나 걸렸는데 저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학은 체계적인 논리예요. 단계별로 증명하고 계산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요. 느낌이나 직감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커스가 조용해졌어요. 그 차분한 눈빛이 오히려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박사님,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저는 왜 화가 난 걸까요? 이 아이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아, 내가 질투하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50살의 저명한 연구자가 13살 아이를 질투하고 있다니. 말이 되나요? 하지만 솔직히 인정해야 했어요. 저는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기계와 알고리즘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을
이 아이는 타고난 직감으로 해내고 있었거든요. 마커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괜찮아요. 어른들이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제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커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이미 많은 어른들로부터 이런 반응을 받았을 거예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의심받고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지고. 아니에요, 마커스. 당신의 방식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사님은 AI를 연구하시잖아요. 혹시 제가 AI보다 빨리 풀어서 기분이 나쁘신 건가요? 마커스의 질문이 전곡을 찔렀어요. 정말로 예리한 아이였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제가 25년 동안 개발해온 AI가 당신에게 졌으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하지만 박사님의 AI는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 수 없어요. 그렇지만 결과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마커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사님의 A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 방식은 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의 연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로 부끄러워졌어요. 13살 아이가 저보다 훨씬 성숙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커스,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보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저는 궁금해졌어요. 마커스, 혹시 제 AI가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마커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제 봤을 때는 마치 미로를 헤매는 것 같았어요. 모든 길을 다 가보려고 하는데 출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당신은 출구를 먼저 보는 건가요? 네, 맞아요.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이 어디 있는지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갈 수 있고요. 저는 정말로 놀랐어요. 이것이야말로 AI와 인간 지능의 근본적인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AI는 모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탐색하지만 마커스는 직관적으로 해답의 방향을 파악한다. 마커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당신이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름다워서요. 아름답다고요? 네.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뭔가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색깔도 있고, 형태도 있고, 음악도 들리고,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게 수학은 도구였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하지만 마커스에게 수학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예술이었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던 게 바로 이거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25년 동안 수학의 효율성과 정확성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수학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잊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다른 참석자들이 홀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커스와의 대화는 여기서 끝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커스, 오늘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고마워요. 저도 좋았어요. 박사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마커스가 밝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정해야겠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이것은 제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25년 동안 한 길만 걸어온 연구자가 자신의 방향을 의심한다는 것. 하지만 마커스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능이란 단순히 빠른 계산이나 논리적 추론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직관과 감각,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도 지능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연구의 방향도 바뀌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커스와의 만남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에서 평소처럼 일을 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그 아이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박사님, 오늘도 멍하게 계시네요. 제 연구팀의 리더인 소피가 말을 걸었어요. 소피는 저와 함께 10년 넘게 일해온 동료였습니다. 아, 미안해요. 요즘 좀 생각이 많아서. 미국 포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돌아오신 후로 계속 이상하시던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소피에게 마커스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아마 저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소피, 혹시 우리가 개발한 AI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계요? 어떤 면에서요? 근본적인 접근 방식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산 속도와 알고리즘 효율성에만 집중해왔잖아요. 하지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소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사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수학 천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200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고 성과도 입증됐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진정한 지능이 단순히 빠른 계산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마커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3살 중학생이 어떻게 AI보다 빠르게 문제를 풀었는지, 그 아이가 수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소피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중학생이 우리 AI보다 빨랐다고요? 네.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더 놀라운 건 그 아이의 방식이었어요. 논리적 계산이 아니라 직관적 인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수학은 논리의 학문인데 소피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와 대화해보면서 혹시 우리가 지능에 대해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마커스의 풀이 방식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포럼에서 촬영된 영상을 구해서 그 아이가 문제를 푸는 과정을 프레임 단위로 살펴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마커스는 문제를 보자마자 거의 즉시 종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복잡한 계산 과정은 전혀 없었어요. 대신 기하학적 도형들과 색칠된 그림들이 있었죠. 이걸 어떻게 분석하지? 저는 마커스의 그림들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패턴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기존의 수학적 분석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접근을 시도해봤어요. 뇌과학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공감각과 수학적 사고의 관계, 시각적 패턴 인식과 문제 해결 능력,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의 신경학적 차이. 논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인간의 뇌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었거든요. 특히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일부 수학자들이 문제를 풀 때 논리적 계산보다는 직관적 점프를 통해 답에 도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단계별 증명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이미 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커스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그 아이는 수학 문제를 볼 때 전체적인 구조와 패턴을 동시에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 거였습니다. 마치 퍼즐의 완성된 모습을 먼저 본 다음에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것처럼요. 반면 AI는 어떨까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들을 다시 분석해봤어요. AI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주어진 문제를 작은 단위로 분해하고 각각을 해결한 다음 다시 조합하는 방식. 마치 거대한 계산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커스처럼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하는 능력은 없었어요. 모든 가능성을 하나씩 탐색해봐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계구나. 저는 처음으로 AI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빠르고 정확하지만 창조적이지 못하다는 것. 패턴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패턴 너머의 본질을 직감하지는 못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마커스가 풀었던 문제들을 저희 AI에게 다시 풀어보게 한 다음 그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해보는 거였죠. 결과는 명확했어요. AI는 모든 문제를 결국 풀어냈지만 그 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답에 도달하는 거였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가며 출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마커스는 이미 출구에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바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소피, 이것 좀 봐요. 저는 분석 결과를 소피에게 보여줬어요. AI가 첫 번째 문제를 푸는데 평균 14분이 걸렸는데 실제로는 12분 58초 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정답에 가까워진 건 마지막 1분 2초 동안뿐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3분 만에 풀었는데 처음 30초 만에 이미 올바른 방향을 잡았어요. 나머지 2분 30초는 그냥 확인 과정이었고요. 소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바로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아직 그 어떻게를 모르거든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봤어요. 혹시 마커스의 방식을 AI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어요. 마커스의 직관적 사고는 너무 복잡하고 다층적이어서 현재의 알고리즘으로는 구현할 수 없었거든요. 감정, 직감,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코드로 만들 수 있을까요? 게다가 마커스가 설명한 숫자의 색깔이나 방정식의 음악 같은 건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추구해온 AI 우월주의가 얼마나 편협한 관점이었는지를요. AI는 분명히 강력한 도구예요. 빠르고 정확하고 지치지도 않죠. 하지만 창조성과 직관, 감성과 영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인간만의 영역인 것 같았어요. 기계는 이 과정을 구현할 수 없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마커스의 수학적 직관은 단순히 빠른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가진 독특한 능력, 패턴을 직감하고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하는 능력이었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겸손해졌어요. 25년 동안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어왔는데 실제로는 AI도 인간 지능의 한 측면만을 모방한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수학 교과서를 펼쳐봤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기초 수학책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공식들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고 수식들 사이의 관계가 더 명확하게 보였어요. 이게 마커스가 보는 수학일까? 저는 처음으로 수학을 도구가 아닌 예술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숫자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방정식이 만들어내는 우아한 대칭성, 증명 과정에서 드러나는 논리의 완벽함. 내가 지금까지 뭘 놓치고 있었던 거지? 저는 제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25년 동안 수학과 함께 살면서도 정작 수학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연구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빠르고 정확한 AI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직관적 사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쉽지 않았어요. 직감과 감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마커스가 보여준 가능성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인간의 뇌에는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들이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AI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것. 제가 마침내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AI와 인간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라는 것. 각자의 고유한 영역이 있고 그것들을 결합했을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마커스 덕분에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겸손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겸손함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유럽 AI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원래는 제가 개발한 수학천재 시스템의 성과를 자랑하려고 준비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마커스와의 만남 이후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발표 전날 밤,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보고 있었어요. AI가 인간 교육을 혁신하는 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제가 자신 있게 준비했던 슬라이드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내용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느껴졌어요. AI의 우수성만 강조하고 인간 지능의 독특함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발표해도 될까?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25년 동안 믿어온 철학을 공개적으로 번복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표장에는 유럽 각국의 AI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저의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준비했던 대본을 덮어두고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25년 동안 저는 AI가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빠른 계산, 정확한 분석, 논리적 추론. 이 모든 면에서 AI가 우월하다고 확신했죠.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아직은 예상 범위 내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마커스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13살 중학생이 어떻게 AI보다 빠르게 문제를 풀었는지, 그 아이가 수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처음에는 청중들이 흥미로워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자 점점 의아한 표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이 말을 하는 순간 홀이 조용해졌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독일 연구자가 손을 들었어요. 조르주 박사님, 혹시 최근에 연구비 지원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요?
왜 갑자기 AI의 한계를 강조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깨달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의심받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그때 영국의 유명한 AI 연구자가 끼어들었어요. 조르주, 당신이 개발한 시스템들을 우리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잖아요. 하지만 하나의 특별한 능력 때문에 AI 연구의 가치를 의심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저는 AI 연구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럼 뭔가요? 우리가 25년 동안 해온 연구가 헛된 일이었다는 건가요? 프랑스의 동료 연구자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연구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격려보다는 걱정과 비판이 더 많았습니다. 조르주,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쉬는 게 어때? 혹시 번아웃 증후군은 아닌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걱정이 되네요.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제가 진심으로 깨달은 것을 동료들과 나누려고 했는데 오히려 고립되어 버린 거였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마커스와의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동료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특별한 능력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커스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특이 사례가 아니라 인간 지능의 근본적인 특성이었다는 확신 말이에요. 며칠 후 파리로 돌아왔을 때 연구소의 분위기도 이상했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박사님, 유럽 학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연구소 소장이 저를 불렀어요. 조르주, 최근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괜찮은 거 맞나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연구 방향을 바꾸고 싶다는 건가요? 소장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어요. 정말로 연구 방향을 바꾸고 싶은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조르주, 당신은 우리 연구소의 핵심 인재예요. 수학 천재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인 성과였고,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야 할 프로젝트죠.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소장의 말이 이어졌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마커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아이의 연락처는 포럼에서 알게 되었거든요. 안녕, 마커스. 조르주 박사입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음 날 답장이 왔어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메일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새로운 종류의 문제들에 도전하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박사님은 어떠세요? 단순한 인사였지만 마커스의 메일을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겪고 있는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며칠 후 마커스가 긴 답장을 보내왔어요. 박사님, 힘드시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해요. 학교에서 제가 다른 방식으로 수학을 푼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셨거든요. 심지어 틀린 방법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박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식대로 하면 되잖아요. 박사님의 AI도 정말 대단하고 제 직감도 나름 의미가 있고 박사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어른들 중에서 제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주신 분은 박사님이 처음이었거든요. 마커스의 메일을 읽으면서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이미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독특한 방식을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말이에요. 그런데 13살 아이가 이렇게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50살의 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니. 내가 너무 약한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이런 혼란과 고민이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겠다고요. 25년 동안 고정되어 있던 생각을 바꾸는 것. 쉬울 리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해요. 저 자신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하지만 마커스가 보여준 가능성만큼은 분명했어요. 인간 지능에는 AI가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영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AI 발전에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것. 조급해하지 말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25년 동안 쌓인 신념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어요. 천천히, 단계별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존 연구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직관적 사고에 대한 연구도 조금씩 시작하기로 했어요. 두 가지 접근을 병행하면서 어떤 방향이 더 의미 있는지 천천히 판단해 보려고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마커스가 저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지능과 학습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였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이 이미 제 안에서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와의 만남으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조용히 연구를 계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직관적 사고에 대한 자료들을 꾸준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마커스가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역대 최연소 기록을 경신하면서 말이에요. 역시 저는 놀랍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의 능력을 직접 봤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마커스가 시상식에서 한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성과에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이 있다면? 기자의 질문에 마커스가 이렇게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파리의 조르주 베르나르 박사님이요. 박사님께서 제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셨고, 그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뭘 해준 것도 없는데, 오히려 저야말로 마커스에게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날 저녁, 마커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제가 금메달 받았어요. 마커스, 정말 축하해요. 기사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사님 덕분이에요. 박사님이 제 방식을 인정해 주셔서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무슨 소리야, 마커스. 모든 건 내가 해낸 거야. 아니에요. 정말로요. 박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좀 이상한 건 아닐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박사님이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제 방식도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마커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준 것은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인정과 격려였다는 거요. 마커스,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 해. 너 덕분에 내가 정말 많이 배웠거든. 정말요? 박사님 같이 유명한 분이 저한테 배울 게 있었나요? 응. 정말 많아. 수학의 아름다움이 뭔지, 진짜 지능이 뭔지, 너를 통해서 알게 됐어. 통화를 마친 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정말로 행동에 옮겨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교육부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마커스가 다니는 학교가 속한 교육청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친애하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파리 국립 AI 연구소의 조르주 베르나르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저는 여러분의 학생인 마커스 첸과의 만남을 통해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커스는 단순히 뛰어난 수학 실력을 가진 학생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게는 25년 동안의 연구 방향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육 철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마커스 같은 학생을 키워낼 수 있었는지, 개별 학습자의 독특함을 어떻게 인정하고 발전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요. 혹시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견학할 수 있을까요? 저는 AI 연구자로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편지를 쓰면서도 좀 어색했어요. 제가 가르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배우러 가는 거였으니까요. 50살의 연구자가 중학교 교육 시스템을 배우러 간다니 좀 우스운 일이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마커스가 보여준 가능성을 생각하면 제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 후 답장이 왔어요. 놀랍게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마커스에 대한 높은 평가와 우리 교육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우리의 교육 방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별 맞춤형 교육과 창의적 사고,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마커스 같은 아이들을 키워내는 비결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결정이 남아 있었어요. 제 연구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연구팀 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소피를 비롯한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 방향을 조금 조정하려고 해요. 기존의 수학 천재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키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직관적 사고를 이해하고 접목하는 연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소피가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인간처럼 직관적으로 사고하는 AI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하지만 직감이나 감정을 어떻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을까요? 팀원 중 한 명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성공한다면 AI와 인간이 진정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팀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도 있었지만 흥미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사님, 어려운 도전이 될 것 같은데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웃으면서 답했어요. 그리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연구소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수많은 상장들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5년 전 젊은 연구자였던 제가 꿈꿨던 것은 뭐였을까요? 단순히 빠른 AI를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지능을 이해하는 것이었을까요? 아, 맞다. 처음에는 인간의 지능을 이해하고 싶었던 거야. 저는 기억해냈어요. 대학원 시절, 저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호기심보다는 성과와 효율성에만 집중하게 되었던 거예요. 마커스가 저를 원점으로 돌려놓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커스에게 더욱 고마워졌어요. 그 아이는 제게 성공한 AI 시스템을 보여준 게 아니라 잃어버린 초심을 되찾게 해준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연구 노트의 첫 페이지를 펼쳐봤어요. 25년 전에 적어놓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 지능의 신비를 밝혀내자. 그때는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AI를 통해 인간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것 같아. 저는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마커스의 직관적 사고 방식을 분석하고 그것을 AI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감정과 직감,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흥미로웠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도전적인 연구 주제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제가 마침내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진정한 혁신은 기존의 것을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마커스가 바로 그 새로운 관점을 저에게 선물해 준 거였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무대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AI 컨퍼런스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연구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발표 제목은 인공지능과 인간 직감의 융합 새로운 지능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봤어요. 한 달 전 미국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마커스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마커스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박사님, 저는 박사님이 정말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해온 연구 방향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아니야, 마커스. 용기 있는 건 너야. 자신만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온 것. 그게 진짜 용기지. 그 대화를 떠올리며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조르주 베르나르입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실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청중들이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성공 사례를 발표하러 온 줄 알았는데 실패 이야기라니요. 25년 전, 저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AI가 모든 면에서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평생을 달려왔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하지만 6개월 전 13살 소년 하나가 제 모든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커스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6개월 전 유럽 학회에서와 달랐어요. 더 차분하고 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년은 제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지능이란 단순히 빠른 계산이나 논리적 추론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지난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마커스의 사고 방식을 분석한 데이터, 직관적 사고의 메커니즘, 그리고 그것을 AI에 접목하려는 초기 시도들. 우리는 그동안 AI를 인간과 경쟁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AI와 인간이 서로의 장점을 보완할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의아함이 점점 흥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AI가 흉내낼 수 없는 직감이 있어요. 패턴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아름다움을 인식하며 전체를 한 번에 조망하는 능력. 그리고 AI에게는 인간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이 있죠. 저는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제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의 AI 시스템 개념도였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협력적 지능입니다. AI의 계산 능력과 인간의 직관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지능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한 연구자가 질문했어요. 예를 들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때, 인간이 직관적으로 해답의 방향을 제시하면 AI가 그 방향에서 정확한 계산을 수행하는 거죠. 또는 AI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인간이 그 결과에서 창조적 통찰을 도출하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6개월 전과 달리 적대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부터 바뀌어야 해요. AI를 만능의 대체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지능을 확장하는 도구로 봐야 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조르주 박사님, 그런데 인간의 직감을 어떻게 AI에 구현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나 직관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아직 확실한 답은 없어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이유도 없죠. 우리가 뇌과학과 인지과학을 더 깊이 이해한다면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연구자가 물어봤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잠시 멈춰서 웃었어요. 사실 저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겸손함이요. 홀이 조용해졌어요. 25년 동안 저는 제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3살 소년이 저에게 보여준 건 제가 아는 것은 정말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연구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걱정이나 비판이 아니라 진짜 관심과 호기심이었습니다. 조르주,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혹시 함께 연구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우리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제 생각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난 거니까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호텔 방에서 마커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커스, 오늘 발표 잘 끝냈어. 정말요?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줬어. 너 덕분이야. 제가 뭘 했다고요? 내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줬잖아.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인정하는 법을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저는 느꼈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요. 며칠 후 저는 제 연구 논문의 서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능은 연산이 아니라 직관이며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건 25년간의 연구가 아니라 한 중학생과의 짧은 만남이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마커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런 깨달음의 기회를 준 모든 순간들에게 말이에요. 몇 개월 후 저는 다시 미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마커스가 다니는 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마커스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차분하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 문제를 빨리 푸는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감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마커스처럼 독특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독특한 관점과 감각, 그것이야말로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만의 보물이에요. 강의를 마친 후 마커스가 다가왔어요. 박사님, 정말 멋진 강의였어요. 고마워, 마커스. 그런데 너야말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강의를 해준 사람이야. 제가요? 응. 진정한 지능이 무엇인지,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걸 너에게 배웠어. 그날 저녁, 저는 마커스와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가장 좁은 관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성장은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배우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마커스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만의 마커스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